어머니, 떡볶이 좀 만들어 주세요. 새벽 2시 임신 3개월 며느리가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입덧이 심하다며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불렀습니다. 새벽에는 매운 것이 땡긴다며 떡볶이를, 아침에는 과일을 깎아달라고, 점심에는 냄새난다며 방 청소를, 저녁에는 세제 냄새가 역하다며 일주일치 빨래를 맡겼죠. 아기한테 안 좋을까봐 무거운 건 못 들겠어요. 책 2권 든 상자를 내게 건네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62살의 나는 하늘이라고 이름 지은 손주를 위해 모든 걸 견뎠어요. 처음엔 내가 먼저 챙겼는데 어느새 당연한 듯 요구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쓰레기통에서 한 줄짜리 임신 테스트기를 발견했습니다. 며느리가 보여준 사진은 2줄이었는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오늘도 따스한 인생 이야기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3월 7일 금요일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어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먼저 하루를 시작한다는 걸 느낍니다. 주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이미 하루의 궤도를 알고 있었죠. 전기주전포의 전원 버튼을 누르고 냉장고에서 멸치와 다시마를 꺼내는 손길이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육수 냄새가 집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을 푸는 숟가락 끝에서 고소한 향이 올라왔어요. 물을 썰면서 도마 위로 떨어지는 칼소리가 규칙적인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이 소리와 냄새가 합쳐지면 집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죠. 벽시계를 흘끔 보니 5시 15분. 아직 세상이 어둠에 쌓여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식탁보를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일주일 전에 산 연한 베이지색 린넨 소재였어요. 손바닥으로 주름을 쓸어내리면서 중얼거렸죠. 아기가 오면 먼지 하나라도 덜 있어야지. 창문에 물 때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식초를 묻힌 신문지로 유리창을 닦으면서 투명해지는 창 너머로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맞은편 아파트 창문들이 보였어요. 일주일 전에 그 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유진이가 휴대폰을 내밀던 저녁 시간. 화면에는 임신 테스트기 사진이 선명하게 떠 있었죠. 2줄. 빨간 2줄이 또렷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으면서도 동시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어요. 입술이 저절로 벌어지면서 하늘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왜 그 이름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번개처럼 머릿속에 박힌 이름이었죠. 그날 밤 작은 공책을 꺼내 첫 장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하늘이에게.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30년 전 준호를 임신했을 때도 이렇게 떨렸던가 싶었죠.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두려움의 떨림이었고 지금은 기대의 떨림이었어요. 노트북을 켜고 검색창에 신생아 용품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뜬 수많은 상품들이 눈을 어지럽혔어요. 손싸개, 속싸개, 기저귀, 젖병. 가격표를 보면서 한숨이 나왔죠. 5만 원, 7만 원, 10만 원. 숫자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화면을 닫고 재봉상자를 꺼냈어요. 낡은 비스킷 통 안에는 실타래와 바늘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재봉틀은 없지만 손바느질이 더 정성이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하얀 면 천을 찾아냈어요. 준호 베넷 저고리를 만들고 남은 천이었죠. 손가락으로 천의 결을 쓸어보니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 30분. 준호의 구두 소리가 현관에서 멈췄어요. 한숨 소리가 들렸죠. 발걸음이 안방으로 향하는 걸 들으면서 싱크대 앞에 선 채로 숨을 죽였습니다.
아침에 깨어나면 또 피곤한 얼굴로 출근하겠죠. 신발장을 열어보니 구두 두 켤레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둘이서도 빠듯하겠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확인했습니다. 계란 8개, 두부 반모, 콩나물 한 봉지. 머릿속으로 일주일 식단을 계산했어요. 월요일 된장찌개, 화요일 김치찌개, 수요일 콩나물국. 지갑을 열어볼 필요도 없었죠.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외우고 있었으니까요.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 상자를 받아들면서 묵직한 무게를 느꼈어요. 아기용 청기저귀 샘플이었습니다. 포장을 뜯는 손가락 끝이 급해졌죠. 하얀 청기저귀를 펼쳐보니 포근한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30년 전 기억이 스쳤어요. 빨래판에 기저귀를 비비던 손, 겨울철 갈라진 손등, 빨갛게 부르튼 손가락 마디들. 눈을 감고 천기저귀를 볼에 대봤습니다. 따뜻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최 여사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늘 그렇듯 자랑거리가 가득했죠. 우리 손주가 이제 100일 지났는데 벌써 뒤집기를 해요. 아이고, 대견하네요. 맞장구를 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늘이는 어떤 아이일까? 눈은 유진이를 닮을까? 준호를 닮을까? 웃음소리는 어떨까? 내 무릎에 앉아 까르르 웃을 그 순간이 그려졌어요. 최 여사님도 처음엔 많이 힘드셨죠? 그럼요. 밤낮이 바뀌어서 한 달은 제대로 못 잤어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다를 거야. 준비된 할머니가 될 거야. 오후 3시 유진이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조금 창백해 보였어요. 유진아, 뭐 마실 거 좀 가져다 줄까? 아, 네, 물 한 잔만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차가운 물을 가져다 주니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별것 아닌 일이었죠. 오후 5시 유진이가 부엌 근처에 왔다가 멈췄습니다. 음식 냄새가 좀. 아, 그래. 내가 설거지할 테니 거실에서 쉬어. 감사해요, 어머니. 접시 2개와 컵이었습니다. 금방 끝났어요. 임신 초기라 예민한가 보다 싶었죠. 저녁 7시 유진이가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으로 배를 쓸어내리는 모습이 조심스러웠죠. 유진아, 괜찮니? 미음이라도 끓여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사과가 좀 먹고 싶네요. 그래, 깎아줄게. 사과를 깎아서 접시에 담아줬습니다. 유진이는 고맙다며 받아갔어요. 하늘이 첫 사진이에요. 유진이가 초음파 사진을 건넸습니다. 까만 배경에 하얀 점 같은 것이 보였어요. 이게 생명이라니. 액자를 찾아 사진을 끼워 넣었습니다. 거실 벽 괴종식의 바로 아래가 좋겠다 싶었죠. 가족사진 옆에 나란히 걸면서 말했습니다. 자리도 가족 사이에 있어야지. 다음 날 아침 유진이가 세탁기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빨래하려고? 내가 할게. 세제 냄새 안 좋지? 아, 감사해요, 어머니. 2, 3일 지나자 유진이가 조금씩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오늘도 빨래 좀 부탁드려요. 어머니, 제 방 정리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는 더 나아갔죠. 어머니, 시장 가실 때 이것도 좀 사다 주세요. 목록이 점점 길어졌어요. 처음엔 필수품만 적더니 이제는 수입 과일이며 비싼 견과류까지. 어느 날 새벽 2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요. 이 시간에? 임신하면 이런 게 땡긴대요.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가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유진이는 맛있게 먹고 들어갔어요. 그릇은 그대로 두고요.
그때부터였어요. 어머니라는 소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들리기 시작한 게 어느새 내가 집안일을 다 하고 있었죠. 처음엔 내가 먼저 챙겼는데 이제는 당연한 듯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하늘이를 위해서라면 밤 10시 모두가 잠든 시간 태명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펜을 잡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오늘 할머니는 내 생각만 했단다. 내 엄마가 입덧으로 고생하고 있어. 할머니가 도와줄 수 있어서 오히려 기뻐. 너를 건강하게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손이 떨렸나 봅니다. 전등을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거실로 나가 초음파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액자의 윤곽이 보였어요. 가만히 보고 있으니 내 얼굴이 유리에 비쳤습니다.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미소 끝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죠. 기대인지 불안인지 알 수 없는 떨림이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토요일 점심 무렵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멈칫했습니다. 머그컵 바닥에 남은 커피 자국이 눈에 들어왔어요. 검은 테두리가 컵 안쪽에 동그랗게 그려져 있었죠. 코를 가까이 대니 진한 커피 향이 올라왔습니다. 분명 유진이가 아침에 마신 컵이었어요. 물로 헹구면서도 향이 계속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유진아, 이거 디카페인이니?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던 유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웃었죠. 요즘은 한두 잔 정도는 괜찮대요, 어머니. 목소리가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묵직해졌어요. 수도꼭지를 잠그고 고무장갑을 벗으면서 말을 삼켰습니다. 내가 임신했을 때는 차 한 잔도 조심했는데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죠. 저녁 6시 준호가 퇴근했습니다. 넥타이를 풀면서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피곤해 보였어요. 식탁에 앉아 반찬을 집어먹는 손놀림도 느렸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유진이가 아침에 커피를 마시던데. 임신 초기에는 카페인도 조심해야 하지 않니? 젓가락이 멈췄어요. 준호가 올려다본 눈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의사들은 다르게 말해요. 옛날이랑 다르다고요. 목소리 끝이 날카로웠어요. 마치 칼로 자르듯 대화를 끊어버렸죠. 내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식탁 위의 정적이 무거웠습니다.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딸그락거렸죠. 설거지를 마치고 분리수거 봉투를 정리했습니다. 영수증이 여러 장 나왔어요. 마트 영수증, 약국 영수증, 그리고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모둠의 2인분. 배달 주문서였어요. 날짜를 확인하니 이틀 전이었죠. 임신 초기의 회를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친구가 왔었나?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래, 친구가 왔을 수도 있지. 유진이 혼자 2인분을 시킬 리는 없으니까. 영수증을 다시 봉투에 넣으면서도 손끝이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 걸까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밤 11시 현관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죠. 너무 크고 맑은 웃음이었습니다. 현관으로 나가보니 유진이가 벽에 기대어 신발을 벗고 있었어요. 볼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유진아, 늦었네? 친구들이랑 저녁 먹었어요. 말끝이 살짝 늘어졌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은은하지만 분명한 알코올 냄새였죠. 물 한 잔을 따라 건네면서 물었습니다. 혹시 속 괜찮니? 아기는 요즘은 한 잔 정도는 괜찮아요, 어머니.
의사 선생님도 스트레스 받는 게 더 안 좋다고 했어요. 유진이가 물을 받아 마시면서 킥킥거렸어요.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혼자 웃었죠. 안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의사가 정말 그렇게 말했을까? 나 때는 또 그 생각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삼켰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요즘은 다르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안방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화장대 위에 약병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임산부 영양제라고 적혀 있었지만 병은 비어 있었죠. 라벨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가격표가 붙어 있었어요. 13만 원.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 13만 원이었어요. 이렇게 비싼 걸. 중얼거리다가 병을 다시 내려놨습니다. 빈 병인데 왜 버리지 않고 두었을까? 리필용인가? 아니면 그냥 깜빡한 걸까? 작은 의문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 유진이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회사에서 좀 쉬기로 했어요. 숟가락을 놓고 유진이를 봤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너무 밝아서 오히려 이상했죠. 휴직이니? 임신 때문에? 네, 스트레스가 아기한테 안 좋다고 해서요. 회사에서도 이해해 주셨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지금은 아기가 제일 중요하지.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치며 웃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그 웃음이 불안하게 느껴졌을까요? 유진이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어요. 아니, 내 착각이겠죠. 임신 초기라 예민한 거겠죠. 언제부터 쉬니? 다음 주부터요. 사실 이미 인수인계는 다 끝났어요. 유진이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는 손이 떨렸어요. 이번엔 확실히 봤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커피, 회, 술, 비싼 영양제, 갑작스러운 휴직,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맞춰지지 않는 퍼즐 같았어요. 요즘은 다르다. 준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요즘은 다른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는 걸까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봄바람치고는 차가웠어요. 이불을 끌어당기면서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작은, 들릴 듯 말 듯한 금 가는 소리였어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 한 잔을 따라 마시면서 거실을 둘러봤어요. 초음파 사진이 걸린 액자가 어둠 속에서도 보였습니다. 다가가서 유리를 손가락으로 쓸었어요.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죠. 하늘아, 너는 정말 거기 있는 거니?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오늘따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확인할 것들이라고 제목을 쓰고 그 아래 하나씩 적어 내려갔죠. 병원 예약, 영양제 구입처, 휴직 서류. 적다가 멈췄습니다. 내가 뭘 하는 걸까? 며느리를 의심하는 시어머니가 되는 걸까? 메모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의문은 버려지지 않았어요. 2025년 3월 22일 토요일 오전 9시 분리수거는 토요일 아침의 일과였습니다. 플라스틱 봉투를 들고 현관을 나서는데 복도에 놓인 재활용품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봉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페트병의 라벨은 다 떼어냈고 비닐도 깨끗이 씻어놨죠. 아파트 재활용장은 지하 1층에 있었습니다.
분류함 앞에서 플라스틱을 하나씩 넣다가 손이 멈췄어요. 봉투 안에서 낯익은 상자가 보였습니다. 임신 테스트기 케이스였어요. 유진이가 보여줬던 사진 속 그 제품이었죠.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가벼웠어요. 열어보니 테스트기가 들어 있었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 줄, 선명한 한 줄만 보였어요. 양성은 두 줄이어야 하는데 이건 음성이었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기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 다시 꺼내봤어요. 여전히 한 줄이었습니다. 초보자 실수일 거야. 처음이라 잘못 사용한 거겠지. 스스로를 달래면서 상자를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봉투를 더 뒤적이기 시작했죠. 영수증, 약봉지, 화장품 샘플, 그리고 또 다른 테스트기 상자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열어봤어요. 역시 한 줄이었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려 했지만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이게 뭐지? 왜 두 개 다 음성이지? 유진이가 보여준 사진은 분명 두 줄이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층수를 알리는 숫자들이 올라갈수록 답답함이 커졌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이 조용했습니다. 준호는 골프 연습장에 갔고 유진이는 아직 자고 있겠죠.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유진이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청소를 해야 한다는 핑계로 들어갔죠. 침대는 어질러져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화장품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진공 청소기를 돌리면서도 시선은 계속 화장대로 향했어요. 서랍을 열어볼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위층 서랍에는 액세서리들이 있었어요. 중간 서랍에는 화장품들, 그리고 아래 서랍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랍 안쪽 파우치 뒤에 숨겨진 하얀 상자, 피임약이었어요. 손으로 집어들어 제조일자를 확인했습니다. 2025년 3월, 이번 달 것이었죠. 그것도 절반 이상 비어 있었어요. 상자를 원래 자리에 놓으면서 손끝이 떨렸습니다. 차가운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임신한 사람이 왜 피임약을, 아니, 피임약을 먹는 사람이 어떻게 임신을? 방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필요했어요. 세탁물을 개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수건을 접다가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유진이 목소리였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어서 소리가 다 들렸어요. 응, 시어머니가 웬만한 건 다 해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임신이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해. 완전 편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세탁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실직한 거 아직 안 들켰어. 2달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실직? 휴직이 아니라 실직이라고? 수건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수건을 보면서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통화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조용해졌어요. 천천히 수건을 주워들었죠. 접는 손이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마음은 이미 얼어붙었는데 손은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었어요. 방으로 돌아와 태명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하늘아라고 쓰기 시작했다가 펜이 멈췄어요. 무슨 말을 써야 할까요? 혹시 내가 정말 있는 거니? 라고 쓸 순 없었죠. 그 말이 사실이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일기장을 덮었어요. 빈 페이지가 마음처럼 하얗게 남아 있었죠.
펜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날의 햇살이 들어왔지만 따뜻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가웠죠. 모든 게 차가웠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유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부어 있었어요. 입덧 때문에 냄새가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대신 부엌 창문을 활짝 열었죠. 찬바람이 들어와서 얼굴을 스쳤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운 소리였지만 지금 내 마음과는 너무 달랐죠. 다음 날 동네 약국에 갔습니다. 약사와 눈을 마주치면서 물었어요. 혹시 임신 중에 피임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약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곤란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임신이 아니거나 아니면 아기한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던 답이었지만 들으니 더 확실해졌어요. 약봉투를 받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대신 민트 사탕 한 줌을 샀죠. 입안이 써서가 아니라 뭔가 단 게 필요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초음파 사진을 다시 꺼내봤어요. 불빛에 비춰보니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병원 로고가 흐릿했고 사진 전체가 균일한 회색이었어요. 진짜 초음파 사진은 이렇게 깨끗하지 않죠. 검은 부분과 하얀 부분의 대비가 더 선명해야 하는데. 설마 인터넷 이미지? 그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어요. 내 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넣어둔 천 조각을 꺼냈어요. 오래전에 만들다가 그만둔 아기 손싸개였죠. 부드러운 감촉이 손에 전해졌습니다. 천을 손에 감싸면서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나는 어른이다. 침착해야 해. 그 말이 주문처럼 마음을 다잡아 주었습니다. 그래, 나는 어른이에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어른. 천을 다시 서랍에 넣으면서 결심했죠. 진실이 뭐든 제대로 알아내야겠다고. 2025년 4월 5일 토요일 저녁 7시. 주말 저녁은 특별했습니다. 닭백숙을 끓였어요. 마늘과 대추, 인삼을 넣고 2시간 동안 푹 고았죠. 뚝배기 뚜껑을 열 때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메뉴였고 유진이에게도 보양식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썼죠.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준호가 닭다리를 찢어서 유진이 그릇에 놓아줬어요. 부부가 눈을 마주치며 웃는 모습이 다정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서 가슴 한구석이 쓰라렸어요. 모르는 게 약일까? 아는 게 독일까? 어머니, 국물이 정말 진해요. 유진이가 숟가락을 들면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어요. 연기인지 진심인지 이제는 구분이 안 됐죠. 갑자기 유진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이 커지면서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 지금. 준호가 젓가락을 놓고 유진이를 봤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태동, 방금 움직였어요. 유진이가 준호의 손을 잡아 자기 배에 갖다 댔습니다. 준호의 얼굴에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나도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유진이가 내 손도 잡아서 배 위에 올려놨죠. 따뜻한 체온만 느껴졌습니다.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어요. 평평한 배. 그저 숨쉬는 리듬만 전해졌죠. 3개월이면 태동을 느끼기엔 이른 시기인데 설령 움직인다 해도 이렇게 겉으로 느껴질 리 없었습니다. 느껴져? 준호가 물었어요. 눈빛이 반짝였죠. 응, 뭔가. 유진이가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어요. 느낌이 다르구나. 할머니는 잘 모르겠네. 가능한 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유진이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방금 확실히 움직였는데. 손을 뗐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손바닥에 닿았어요. 식탁으로 돌아와 앉았지만 입맛이 없었죠.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쇠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엄마, 왜 안 드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배가 별로 안 고프네. 닭고기 한 점을 입에 넣었지만 씹기가 힘들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죠. 물을 한 모금 마시면서 겨우 삼켰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니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베란다를 봤어요. 빨래를 개야 한다는 핑계가 생겼죠. 베란다에 나가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빨래를 한 장 한 장 걷어내리면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울었죠. 바람 소리에 묻히도록 일부러 세탁물을 세게 털었습니다. 펄럭이는 소리가 울음소리를 덮어줬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차가운 천의 감촉이 뜨거운 볼을 식혀줬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빨래 바구니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죠. 밤 10시 복도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유진이가 친구들과 함께 있었어요. 향수 냄새와 술 냄새가 섞여서 코를 찔렀죠. 어머니, 친구들이랑 영화 봤어요. 유진이가 씩 웃었습니다. 볼이 빨갰어요. 친구들도 킥킥거리며 인사를 했죠. 그래, 조심해서 들어가.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임신 초기에 술을. 아니, 임신하지도 않은 사람이 임신한 척하면서 술을 마시는 거겠죠. 물컵을 하나 가득 따라서 유진이 방 앞에 놨습니다. 물 많이 마셔. 아가는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아가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오지 않았죠. 그냥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준호야, 혹시 병원 예약은 언제니? 내가 같이 가줄까? 준호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면서 시선을 피했어요. 유진이가 혼자 가는 게 편하대요.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할 게 많다고. 거짓말. 준호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죠. 평소에 준호라면 더 단호했을 텐데. 그래. 알았어.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어나서 현관으로 향했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잠깐 경비실에 들를 일이 있어서. 경비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 혹시 며칠 전 저녁 시간대 CCTV 확인이 가능할까요? 택배 분실 때문에.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원칙적으로는 민원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그럼 민원서 양식 좀 주세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칸마다 빼곡히 채워야 할 내용들이 보였어요. 정식 절차를 밟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저녁 태명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태동을 느꼈다고 쓸 수는 없었어요. 대신 다른 말을 적었죠. 오늘 밥이 좀 짰다. 펜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견디는 법을 배운 세대였어요. 아픔을 직접 말하지 않고 돌려 말하는 법을 아는 세대. 하지만 이번엔 너무 힘들었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성당 앞을 지나가다가 꽃집이 눈에 들어왔어요. 노란 국화가 싱싱했죠. 한 다발 샀습니다. 무슨 특별한 날이세요? 꽃집 주인이 물었어요. 아니요. 그냥 손에 뭔가 들고 싶어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국화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쓰고 달콤한 향이었어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았죠. 쓴 것과 단 것이 섞여 있는. 집에 들어와 꽃을 화병에 꽂았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고 한참을 봤어요. 노란색이 선명했죠.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 거짓이 아닌 진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루가 끝나가는 거예요. 진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하는 하루가. 꽃을 보면서 조용히 다짐했죠. 조금만 더 버티자고. 증거를 모으고 준비가 되면 그때 말하자고. 침착하자. 흔들리지 말자.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2025년 4월 12일 금요일 점심시간.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전화번호부에서 선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5년 전 반찬 봉사활동을 함께했던 간호사 친구였죠. 그 후로 명절 때마다 안부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길게 느껴졌죠. 어머 언니, 오랜만이네요. 선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선희야, 잘 지냈니? 혹시 시간 있으면 잠깐 볼 수 있을까?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좀. 역시 눈치가 빨랐어요. 간호사로 오래 일하면서 사람들의 미묘한 변화를 잘 읽어냈죠.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1시간 뒤 병원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떡 한 팩을 들고 갔어요. 인절미와 꿀떡이 섞인 것이었죠. 선희가 좋아하는 종류였습니다. 언니, 이게 얼마만이에요? 근데 많이 수척해지셨네. 커피를 마시면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선희야, 혹시 산부인과 예약 기록 같은 거 조회가 가능하니? 선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개인정보라 직접적으로는 어려운데 병원명이랑 날짜를 알면 대략적인 확인은 가능해요. 무슨 일인데요? 유진이 이름과 날짜를 말했습니다. 선희가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했어요. 병원 내부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 같았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언니, 선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그 날짜에 기록이 없어요. 알고 있던 답이었지만 확인하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로비의 가벼운 음악 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환자들이 오가는 발소리, 안내 방송 소리. 모든 게 멀게 느껴졌죠. 고마워, 선희야. 언니, 괜찮으세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면. 괜찮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병원을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봤어요. 스크래치 난 창유리에 내 얼굴이 비쳤죠.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어요. 집에 돌아오자 식탁 위에 영수증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병원비 영수증이라며 둔 것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죠. 진료가 내과, 진료 항목 위험치료, 금액 35,000원.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거실 시계 소리가 똑딱똑딱 들렸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는데 시계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영수증이 있었어요. 태교 교실 등록비 50만 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가 스튜디오입니다. 요가 스튜디오? 태교 교실이 아니라 혹시 임산부 프로그램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유진이라는 사람이 등록했는지 확인 좀. 잠시만요. 그 성함으로는 등록이 없으신데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한강으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했어요. 숨이 막혀서 견딜 수가 없었죠. 다리 위를 걸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흩날렸죠.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서 관절이 하얗게 변했어요. 강물이 흐르는 걸 보면서
울컥하는 감정을 겨우 눌렀습니다. 침착하자. 흔들리지 말자. 그 말을 또 되뇌었어요. 몇 번이고 반복했죠. 주문처럼 기도처럼. 휴대폰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CCTV 정식 요청, 통장 내역 정리, 영수증 스캔 보관, 대화 녹음 준비. 차분하게 하나씩 적었습니다. 감정을 누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애썼어요. 증거를 모으고 준비를 해야 했죠. 집으로 돌아와서 복사기 앞에 섰습니다. 영수증을 한 장씩 스캔했어요. 파일명을 날짜와 내용으로 정리했죠. 4월 12일 내과 영수증, 4월 12일 요가 스튜디오. 컴퓨터 폴더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진실이라고 지었어요. 그 안에 파일들을 차곡차곡 저장했죠. 마우스를 클릭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준호와 유진이가 함께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있었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엄마, 저녁 뭐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김치찌개 끓여놨어.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표정 관리를 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평화로운 시어머니처럼. 식사를 하면서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정기검진 가려고요. 그래, 잘 다녀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씁쓸했지만요. 정기검진이라. 어느 병원에 가려는 걸까? 아니면 또 백화점에 가는 걸까?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초음파 액자가 벽에 걸려 있었죠. 일어나서 액자 앞에 섰습니다.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이 보였어요. 조용히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가 가벼웠어요. 가짜라서 그런가 아니면 원래 이렇게 가벼운 건가? 액자를 다시 제자리에 걸면서 한숨을 쉬었죠. 하늘아, 너는 정말 어디에 있니?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없는 아이가 대답할 리 없었죠. 하지만 그래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새벽 2시, 아직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죠. 정신이 조금 맑아졌어요. 내일도 연기를 해야 합니다. 모르는 척, 믿는 척.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하지만 버텨야 했어요. 준비가 끝날 때까지는. 창밖을 보니 어둠 속에서도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2025년 4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거실에서 청소를 하다가 소파 밑에 떨어진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백화점 영수증이었어요. 날짜를 확인하니 지난주 목요일. 유진이가 병원 정기검진 간다던 날이었죠. 명품간 가방 85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영수증을 다시 펼쳐봤어요. 구매 시간이 오후 3시 20분. 병원 진료 시간이어야 할 시간이었죠. 주방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의 열기는 식지 않았어요. 저녁 7시 준호가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준호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은행 알림이었죠. 카드 결제 마음 편한 정신건강의학과 8만 원. 정신과 진료비였어요. 유진이가 정신과를 다니고 있었던 거죠. 준호도 알고 있었을까요? 카드로 결제했다면 아마 알았겠죠. 그런데도 임신을 믿었단 말인가요? 우편함을 확인하러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카드 명세서 봉투가 와 있었어요. 개봉하지 않은 채로 며칠째 있었나 봅니다. 봉투를 뜯어서 명세서를 꺼냈죠. 백화점 화장품 32만 원. 백화점 여성 의류 58만 원. 고급 레스토랑 23만 원.
한 달 동안 200만 원이 넘게 쇼핑에 쓰였어요. 모두 태교와 병원비라는 이름으로.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요즘 돈이 너무 빨리 빠지지 않니? 준호가 넥타이를 매다가 멈췄어요. 엄마가 그걸 왜 알아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공동생활비로 내가 매달 돈을 보태잖니. 그건 엄마가 알아서 낸 거잖아요. 우리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지만 아팠어요.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였어요. 무거운데 안으로 들여다 드릴까요? 아니요, 문 앞에 두세요. 큰 상자 2개였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리본이 달려 있었어요. 발신인은 백화점. 한 개는 구두 상자 크기, 다른 하나는 가방 상자 크기였죠. 저녁 8시 유진이가 밖에서 돌아왔습니다. 택배 상자를 들고 들어오면서 콧노래를 불렀어요. 임신한 여자의 조심스러움은 어디에도 없었죠. 어머니, 친구가 선물 보냈어요. 임신 축하한다고. 거짓말. 또 거짓말이었어요. 밤 11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공동계좌 출금 30만 원. 잔액 23만 원. 생활비 계좌였어요. 결혼 초에 만든 공동계좌에 제가 매달 100만 원씩 넣고 준호도 생활비를 보태던 통장이었죠. 요즘 들어 출금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가계부 앱을 열었습니다. 이번 달 지출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날짜별로, 항목별로. 엑셀 파일에 차곡차곡 정리했죠. 준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내가 벽에서 초음파 액자를 내리고 있었거든요. 엄마, 또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라면 그게 문제인 거겠지.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액자를 소파 옆에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준호는 한참 서 있다가 안방으로 돌아갔죠. 새벽 1시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맞은편 아파트에도 불 켜진 집이 몇 개 보였어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없는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네. 한숨이 깊게 나왔어요. 속았다는 허무함이 가슴을 비집고 들어왔죠.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증거 목록을 다시 확인했어요. 테스트기, 피임약, 병원 기록, 영수증, 통화 내용, 정신과 문자, 카드 명세서. 충분했습니다. 이제 준비가 됐어요. 모든 걸 털어놓을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침착하자. 흔들리지 말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되뇌었습니다. 2025년 4월 25일 목요일 오전 8시. 아침 식사를 마친 준호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손이 익숙했어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는 아들을 보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일찍 들어올 수 있니? 준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가족회의를 하고 싶은데. 준호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의아한 표정이었죠. 갑자기 무슨 가족회의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 유진이한테도 말해줘. 목소리를 최대한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준호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7시까지는 올게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를 생각했어요. 평소보다 성대하게 차려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폭로의 순간에도 품위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게 내 세대의 방식이었으니까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확인했습니다. 갈비가 있었어요. 전날 밤 미리 양념해 재워둔 것이었죠. 잡채 재료도 충분했고 전을 부칠 새우와 호박도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요리에 매달렸어요. 갈비찜을 끓이면서 간을 봤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딱 맞는 간이었어요. 잡채에 당면을 삶으면서 타이밍을 재고
채소를 하나씩 볶았죠. 색이 선명하게 살아있도록 센 불에 빠르게. 호박전을 부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식사라고. 더 이상 이 집에서 이 가족과 함께 밥을 먹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을 뒤집는 손이 잠시 떨렸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았어요. 새우전에 튀김옷을 입히면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컴퓨터에 저장해둔 파일들을 USB에 옮겨 담았어요. 사진 파일, 영수증 스캔본, 통화 녹음 파일, 엑셀로 정리한 지출 내역. 하나씩 확인하면서 복사했죠. 오후 4시 유진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저녁 준비 중이야. 오늘은 특별히 많이 했어. 유진이가 갈비찜 냄비를 들여다봤어요. 와, 완전 잔치 음식이네요. 무슨 날이에요? 그냥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싶어서. 거짓말. 하지만 이제 곧 끝날 거짓말이었죠. 6시 30분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것 같았어요.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죠. 뭔가 예감하는 게 있었나 봅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앉아. 밥 먼저 먹자. 식탁에 음식을 하나씩 올렸습니다. 갈비찜, 잡채, 호박전, 새우전, 나물 3가지, 김치 2종류.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어요. 마지막 예의였죠.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젓가락을 드는 손들이 조심스러웠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모두 느끼고 있었죠. 갈비를 한 점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내가 만든 음식 중 가장 맛있는 것 같았죠. 잘 먹었어요, 어머니. 유진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잘 먹었어요. 준호도 수저를 놨어요. 이제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떨리지 않으려고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죠. 오늘은 내가 말하고 너희가 듣는 날로 하자. 두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습니다. 준호는 불안한 눈빛이었고 유진이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첫 번째, 임신 테스트기 사진을 꺼냈습니다. 한 줄짜리였죠. 이건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거야. 음성이더라. 유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두 번째, 피임약 상자 사진이었습니다. 내 방 서랍에서 봤어. 이번 달 제조 날짜였지. 준호가 유진이를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세 번째, 병원 영수증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내과 위험치료. 산부인과가 아니었어. 네 번째, 요가 스튜디오 확인 서류였습니다. 태교 교실이라던 곳. 내 이름으로 등록된 기록이 없더라. 유진이가 물컵을 집어들었다가 손이 떨려서 다시 내려놨어요. 물이 조금 흘렀죠. 다섯 번째, 통장 내역과 카드 명세서 정리본이었습니다. 이번 달에만 200만 원 넘게 쇼핑. 모두 병원비랑 태교 비용이라고 했지? 준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USB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 올려놨어요. 여기에 내가 지금까지 모은 게 다 있어. 더는 덧붙일 말이 없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죠. 유진이가 먼저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오해예요. 그게 아니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침을 하더니 물을 마셨어요. 내가 물컵을 더 가까이 밀어줬습니다. 천천히 말해. 톤은 단단했지만 공격적이지 않으려 애썼어요. 준호가 처음엔 나를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왜 이래요? 설마. 하지만 증거들을 하나씩 보더니
말을 멈췄어요. 고개를 떨구고 테이블만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준호도 모든 걸 받아들인 것 같았죠. 유진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실직했어요. 2월에 회사에서 잘렸는데 말을 못했어요. 준호가 충격받은 얼굴로 유진이를 봤어요. 뭐, 실직? 휴직이 아니라? 미안해. 너한테도 못 말했어. 불안장애가 심해져서 정신과 다니면서 겨우 버티고 있었어. 유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어요. 관심이 필요했어요. 임신했다고 하면 모든 게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는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거짓말의 값은 내가 내야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나를 올려다봤죠. 나는 이제 따로 살려고 해. 오늘 짐을 정리할 거야.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너희도 너희 인생을 살아.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어요. 식탁에 놓인 USB를 한 번 더 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조용했지만 무거웠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죠. 2025년 4월 26일 금요일 오후 4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의 문자였어요. 엄마, 저녁에 근처 공원에서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짧은 문자였지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연락이 왔다는 것, 집이 아닌 밖에서 만나자는 것.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한 글자였지만 충분했어요. 저녁 7시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길을 따라 준호가 걸어왔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내 옆에 앉았지만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술 냄새가 약하게 났어요. 준호는 평소에 거의 마시지 않는데 스트레스가 많았나 봅니다.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은 여전히 땅만 보고 있었죠. 내가 틀렸어요. 한참 후에 이어진 말이었습니다. 엄마 말을 의심한 게 아니라 엄마를 의심했어요. 아내 편만 들면서 엄마를 무시했어요. 고개를 들어 나를 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밤을 새웠나 봅니다. 정말 몰랐어요. 유진이가 실직한 것도 거짓말한 것도 정신과 다니는 건 알았지만 말끝을 흐렸습니다. 변명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어요. 나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봄날 저녁인데도 손이 얼음 같았죠. 늦었지만 늦었다는 걸 알고 온 건 다행이야. 준호가 내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집에 계세요.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나는 내 길을 간다. 엄마, 유진이도 치료받고 있다니 다행이야. 부부가 잘 헤쳐나가길 바라. 하지만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준호가 눈물을 흘렸어요. 30이 넘은 아들이 우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연락은 할게. 일어섰어요. 준호도 따라 일어났지만 더 이상 붙잡지 않았죠.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5월 초순 원룸을 찾아다녔습니다. 부동산을 여러 곳 돌았어요. 보증금 500에 월세 60만 원, 관리비 10만 원. 전세는 너무 비쌌고 월세가 현실적이었죠. 작지만 깨끗한 곳을 찾았습니다. 남양이었고 시장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떨리는 손을 숨겼죠. 62살에 다시 독립하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5월 15일 수요일 이사하는 날. 짐이 많지 않았어요. 이불 2채, 옷가지 몇 벌, 그릇 몇 개,
오래된 재봉상자. 30년 살림을 정리하니 손에 꼽을 만큼만 남았죠. 용달차 기사님이 짐을 나르는 동안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벽에는 못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초음파 액자를 걸었던 자리였죠. 부엌은 깨끗했습니다. 냉장고에는 반찬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일주일은 먹을 수 있을 만큼.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소리가 작았지만 마음속에서는 크게 울렸어요. 끝이자 시작이었죠. 원룸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내 것이었어요.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들어왔죠. 시장에서 올라오는 사람 사는 냄새가 났습니다. 5월 20일 월요일 반찬 장사 준비. 시장 상인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머리가 하얀 회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죠. 반찬 장사를 하고 싶은데요. 아주머니 솜씨가 좋으신가 봐요. 30년 살림했으니까요. 회장님이 웃었어요. 처음엔 플리마켓 자리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2만 원이에요. 공유 주방도 알아봤습니다. 시간당 15,000원. 새벽 시간은 10,000원이었어요. 계산기를 두드렸죠. 재료비, 자리세, 주방 대여료. 빠듯했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메뉴를 정했어요. 겉절이, 열무김치, 시금치나물, 고사리나물, 장조림 소분. 복잡하지 않되 정성이 들어가는 것들이었죠. 5월 22일 화요일 첫 장사.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공유 주방에서 반찬을 준비했어요. 겉절이를 버무리면서 옛날 생각이 났죠. 시어머니에게 배웠던 손맛이었습니다. 시장에 자리를 폈어요. 스티로폼 박스, 보냉팩, 손글씨 가격표, 간편결제 QR코드도 준비했죠. 처음이라 어설펐습니다. 결제 단말기가 작동하지 않아서 진땀을 뺐어요. 아주머니, 이거 전원 버튼 여기에요. 옆 자판 김 여사가 도와줬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따뜻했어요. 첫 손님은 새벽 운동 나온 할아버지였습니다. 이거 직접 무치셨어요? 네, 오늘 새벽에 했어요. 한 통 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겉절이를 담았습니다. 첫 매출 5,000원. 작지만 큰 시작이었어요. 점심때까지 12명이 왔습니다. 겉절이 5통, 나물 8팩, 장조림 3개가 팔렸어요. 총 매출 73,000원. 재료비 빼면 3만 원 정도 남았죠. 저녁 원룸으로 돌아와 가계부를 정리했습니다. 수입, 지출, 남은 재료. 숫자를 적으면서 웃음이 났어요. 작지만 내 힘으로 번 돈이었으니까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하늘이에게가 아닌 오늘의 나에게라고 썼어요. 오늘 첫 장사를 했다. 서툴렀지만 해냈다.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5월 25일 토요일 장사 나흘째.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제 사간 겉절이 맛있었어요. 고사리나물 있어요? 지난번 것 좋았는데. 칭찬 한마디가 큰 힘이 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의 문자였어요. 엄마 목 생활비 보냈어요. 앞으로 매달 보낼게요.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100만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돌려보냈죠. 고맙다. 하지만 이건 내 힘으로 해볼게. 답장이 왔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울 때가 아니었어요. 5월 말 새벽 5시. 일출 전 시장은 고요했습니다. 환풍기 소리, 상인들의 발걸음 소리, 내 숨소리가 섞였어요. 겉절이 통을 열자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신선한 김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여기서부터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내 삶을 사는 것이니까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밥상에 앉을 날이 오면 그날은 내가 만든 나물로 밥 한 끼 차려주마. 그날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기다릴 수 있었어요. 내 삶을 살면서 기다리는 거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모두에게 작은 교훈이 되기를 바라며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보시길 권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스한 인생 이야기였습니다.